1494년의 쓸쓸한 가을날, 경복궁 강령전의 깊은 어둠 속에서는 한 남자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기침소리와 함께 그가 내뱉은 가래에는 붉은 선혈이 섞여 있었고, 그의 가쁜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이혈, 바로 조선의 제9대 국왕인 성종이었습니다. 38이라는 나이는 한 나라를 이끄는 군주로서 한창 열정을 불태울 시기였으나 그의 육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병마에 잠식된 상태였습니다. 폐결핵과 천식, 기력이 쇠하여 발생하는 기혈증, 그리고 등에 난 커다란 종기인 등창까지 한꺼번에 몰려온 온갖 질병들이 젊은 왕의 생명력을 무참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당시에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침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이 젊은 왕이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군으로 기억될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종의 화려한 업적 이면에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아낌없이 불태웠던 처절하고도 무리한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457년 7월 30일,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와 한씨 부인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의 아명은 경신이었고 휘는 혈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2달 만에 아버지 의경세자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혈의 운명은 왕위와는 영영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수많은 왕손 중 한 명으로서 평범하고 조용하게 자라날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소레바퀴는 이 소년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1469년 숙부였던 예종이 왕위에 오른 지 겨우 14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종에게는 3살배기 아들인 제한대군이 있었고 성종의 친형인 월산군은 병중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부재로 인해 조정은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다음 왕위를 누가 이을 것인가를 두고 모두가 숨을 죽이던 그때 할머니인 정의왕후가 결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당시 13살이었던 자을산군, 즉 훗날 성종이 될 그 어린 소년을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영의정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파 대신들도 이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 어린 왕을 보위에 세워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유지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겠지만 소년 성종에게는 분명 그들을 압도하는 특별한 기품과 총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469년 11월 28일 13살의 성종은 경복궁에서 조선의 왕으로서 화려하게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탓에 처음 7년 동안은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국정의 권력은 신숙주와 한명회 같은 노련한 원로 대신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성종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밤낮으로 학문에만 매진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올 진정한 기회를 위해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마침내 1476년 성종의 직접적인 통치인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원상제를 전격 폐지하며 무너졌던 왕권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야심찬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근간이 될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경국대전은 할아버지인 세조 때부터 편찬이 시작되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수차례의 수정과 개정만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이 방대한 작업을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끝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률 조항 몇 개를 정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모든 제도와 예법, 행정과 질서를 하나의 완벽한 체계로 집대성하는 숭고한 작업이었습니다. 1485년, 무려 9년에 걸친 집요한 노력 끝에 마침내 경국대전이 온 나라에 반포되었습니다.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등의 6개 분야로 구성된 이 법전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움직이는 정교하고도 완벽한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이후 500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종이 완성한 이 법전의 틀 안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성종의 나이 불과 28살에 이룩한 위대한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은 위대한 행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종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국통감, 동국여지 승남, 동문선, 악학괴범, 국조오례 등 수많은 귀중한 서적들이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사와 지리, 문학과 음악, 그리고 국가의 의리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찬란한 문화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세조 때 폐지되었던 집현전의 기능을 계승하여 홍문관을 부활시켰습니다. 이는 오로지 학문을 장려하고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균관에 존경각을 건립하여 수많은 경전을 보관하게 하고 양연고를 튼튼히 하여 학문 연구에 매진하는 유생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또한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파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함으로써 기존의 훈구파 세력을 견제하고 정치적 균형을 꾀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방의 여진족을 서탕하여 국경을 안정시켰고 남방에서는 일본과의 무역을 체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철저히 시행하여 도첩제를 폐지했는데 이는 조선을 진정한 유교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그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찬란한 업적의 뒤편에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의 살인적인 업무량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종은 하루에 무려 3번씩이나 경연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조강, 낮에 주강, 저녁에 석강에 이르기까지 세종대왕 시절 시행되었던 이 엄격한 제도를 다시 살려 정리화했습니다. 경연은 단순히 공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종은 이곳에서 국정의 온갖 현안을 논의하고 신진 관료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매일 3번씩 25년 동안 이어진 이 만남을 계산해보면 무려 2만 번이 넘는 경이로운 횟수가 나옵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나라의 일을 고민하고 학문을 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종의 하루는 경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연 사이사이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정무를 처리해야 했고 대신들을 수시로 접견하며 각종 국가 의례를 직접 주재해야 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단 하루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설상가창으로 대간들은 왕의 사생활까지도 엄격하게 간섭하고 나섰습니다. 궁궐 안에서 작은 동물을 기르는 것조차 반대했고 매사냥을 즐기거나 활쏘기를 조차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면 삼가라고 압박했습니다. 일국의 왕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성종에게 유일하게 숨통이 트여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술과 여색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잇고 번성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었기에 깐깐한 대간들조차 이 부분만큼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고된 하루를 마친 뒤 밤마다 후궁들의 처소를 찾으며 마음의 안식을 구했습니다. 1467년 자산 시절에 영의정 한명회의 딸인 한씨와 혼인했던 그는 즉위 후 그를 첫 번째 왕비인 공해왕으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474년 19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성종은 후궁이었던 윤기견의 딸을 새로운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그녀는 그 해에 훗날 연산군이 될 세자 융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왕비 윤씨는 성종이 다른 후궁들을 찾는 것에 대해 극심한 질투와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처소에서 치명적인 독약인 비상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1479년 성종은 왕비가 된 지 3년 만에 그녀를 폐위시켰고 이듬해 사약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선택은 훗날 조선을 피바람으로 몰아넣은 갑자사화의 씨앗을 낳았습니다. 그 후 성종은 또 다른 후궁이었던 윤호의 딸을 3번째 왕비로 맞았는데 그녀가 바로 중종을 낳은 정현왕후입니다. 3명의 왕비와 9명의 후궁을 합쳐 총 19명의 부인을 두었던 성종은 태종과 더불어 조선 왕들 중 가장 많은 부인을 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무려 38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16명의 아들과 12명의 딸이라는 숫자는 태종의 39명을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었습니다. 13살에 즉위하여 38에 죽는 순간까지 25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1명 이상의 아이를 얻은 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성종을 보며 주요 요순 약걸주라는 은밀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낮에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인 요순임금처럼 어진 성군이지만 밤에는 폭랑인 걸황이나 주왕처럼 주색잡기에 빠져 산다는 뜻입니다. 성종 자신도 분명 이 조롱 섞인 별명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경연장에서 엄격한 유교 경전을 논의하고 밤에는 후궁의 처소에서 고단함을 달래는 이 이중적인 생활이 25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젊고 강건한 육체라 할지라도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종은 원래부터 몸속에 열이 많은 체질이었습니다. 가뭄이 들 때마다 그가 물에 밥을 말아먹는 수반을 자주 찾았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 이는 왕으로서의 검소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체질적 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평소 잦은 설사에 시달렸고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어 갔습니다. 1494년 가을 드디어 성종의 몸에서 위태로운 이상신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은 잦아들 줄 몰랐고 입에선 연신 핏발선 가래가 튀어나왔습니다. 폐결핵이 그의 폐를 갉아먹고 있었고 천식과 기혈증도 동시에 그를 덮쳤습니다. 여름의 열기를 이기지 못하는 서증과 참기 힘든 두통이 겹쳤으며 등에는 커다란 종기가 생겨 끊임없이 고름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매일 3번의 경연과 끝없는 정무와 그리고 밤마다 이어진 무리한 성생활까지 더해져 38의 육체는 이미 한계를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원들이 모두 동원되어 치료에 매달렸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폐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1494년 2월 24일 성종은 강령전에서 파란만장했던 삶의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38이라는 나이는 한창 일할 청춘이었지만 그는 이미 백발의 노인보다 더 비참하게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시신을 수집하던 내관들은 겉으로 당당해 보였던 왕의 육체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성종이 승하한 뒤 조정에서는 그의 묘호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높은 등급인 인종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인품과 업적이 인종이라는 칭호에 합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아 성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실제